해설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근무 전 개인 사유로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할 때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간호관리자에게 사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전에 미리 간호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에 보시면 간호조무사의 건강관리 행위 중 고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간호에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호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이 있는데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간호의 과학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론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간호의 기술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 실습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정신에 해당되는 사랑에 해당되는 이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간호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요. 간호에는 이렇게 3대 요소도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 세 가지도 지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간호조무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 세 가지에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지식을 지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인 요소로서 잘 발달돼야지만 대상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요소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자질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으세요 하면 바로 이 건강이 기본적인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병원은 환자와 다음에 우리 간호조무사가 있잖아요. 간호조무사가 있죠. 그러면 간호조무사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면 환자에게 감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의 질환을 환자한테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환경은 감염의 기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고요. 다음에 병원이라는 환경은 팀워크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건강이 팀 전체의 그 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하면 건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해야 하죠. 왜냐하면 팀워크로, 팀원의 한 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건강은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감염을 막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다고 하는데 감염 방지,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물으세요 하면 바로 손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맞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게 아니라 손톱을 짧게 잘라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간호조무사는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고요. 다음에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계속 나이트밤 방근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지만 방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일반 병동에서 배출된 혈의 분비물로 오염된 거지의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폐기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폐기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격리,
의료 폐기물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위해 의료 폐기물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고, 이 위해 의료 폐기물의 종류가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격리 의료 폐기물은 일단 전반적인 걸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냐면 붉은색 상자형 보기, 상자형 용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얘는 7일 보관하게 되죠. 다음에 위해 의료 폐기물이나 일반 의료 폐기물은 노란색 상자형 용기나 아니면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 며칠 보관하냐면 15일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격리 의료 폐기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감염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 감염병 환자는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환자, 격리시킨 이 환자를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그런 인체의 폐기물을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 격리 의료 폐기물은 붉은색 상자형 용기에 7일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해 의료 폐기물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병리계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병리계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이나 검사할 때 쓰이는 슬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배양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시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검사 시에 사용하는 그런 슬라이드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서 병리계 폐기물에 속하는 거고요.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이거는 주사 바늘이라던가 수술용 칼이라던가 한방침 같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손상성 폐기물을 얘기하는데, 얘는 좀 더 좀 보셔야 될 게, 우리 위해 의료 폐기물은 노란색 상자형 용기나 검정색 봉투용 용기에 15일 보관했잖아요. 그런데 손상성 폐기물은 위해 의료 폐기물에 속하지만 얘는 15일 보관이 아니라 30일 보관한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위해 의료 폐기물에는 또 어떤 폐기물이 있냐면 조직 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 조직 물류잖아요. 그러니까 인체나 동물의 조직 있잖아요. 그래서 인체나 동물의 그런 장기나 조직 그런 거를 갖다가 조직 물류 폐기물이라고 하고요. 역시 노란색 상자형 용기나 아니면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 15일 보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따로 알아야 될 건 이 조직 물류 폐기물에서 태반 있잖아요. 이 태반인 경우에는 녹색 상자형 용기에 보관을 하고요. 다음에 얘는 5일 정도 보관한다는 건 좀 따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위해 의료 폐기물에도 뭐가 있냐면 생물화학 폐기물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폐항암제라던가 폐백신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역시 노란색 상자형 용기나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 15일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위해 의료 폐기물이 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조직 물류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혈액 오염 폐기물이 있어요. 혈액 오염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럼 이 혈액 오염 폐기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투석환 자 혈액 투석할 때 나오는 그 폐기물이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역시 위해 의료 폐기물로서 노란색 상자형 그 용기나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 15일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는데요. 이 일반 의료 폐기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혈액이나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체액이 있죠. 우리 몸 안에 체액, 아니면 분비물, 아니면 배설물, 이런 배설물. 그래서 혈액이나 체액이나 분비물로 배설물로 이렇게 오염된 탈지면이라던가 꺼즈라던가 아니면 기저귀라던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고, 이거 역시 노란색 상자형 용기나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 15일 보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일반 의료 폐기물인데 역시 여기서 혈액이나 분비물로 오염된 꺼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일반 의료 폐기물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병동 물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에 보시면 고무 제품은 자비 소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자비 소독은 100도씨 팔팔 끓는 물에 10분 동안 이렇게 가열한 걸 갖다가 자비소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무 제품은 열에 약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도씨 이렇게 가열되는 거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무 제품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냐면 우리 이오가스 멸균 있죠? 이오가스 멸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이오가스 멸균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게요. 그럼 이오가스 멸균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냉멸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냉멸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55도씨에서 한 105분 정도 이렇게 가열을 한 걸 갖다가 멸균을 한 걸 갖다가 이오가스 멸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는 대부분의 멸균은 100도씨라던가 아니면 우리 120도씨, 130도씨, 140도씨, 160도씨에서 100도씨가 다 넘는데 얘는 55도씨 이 저온에서 멸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멸균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에 약한 제품을 멸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열에 약한 제품을 갖다가 멸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에 약한 제품이라서 이게 고무라던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제품을 갖다가 멸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카테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카테타라던가 아니면 특수 섬유 같은 이런 열에 약한 제품을 멸균하는 건 이오가스 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무 제품은 이오가스 멸균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오염된 소변기는 고압증기 멸균을 하는 게 아니라 소독수로 닦아주죠. 소독수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파손된 유리 앰플은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라 의료 폐기물통에다가 버려야 되죠. 의료 폐기물통에 버려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유효기간이 짧은 거는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에 보관을 한다. 맞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혈액이 묻은 유리 제품은 먼저 뜨거운 물로 헹군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혈액이나 체액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몸 안에 이 혈액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체액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 성분하고 더운 물하고 만나잖아요. 더운 물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게 응고대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거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나 체액 같은 이렇게 단백질 성분은 찬물로 먼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세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세척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4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번을 보시면 9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볼까요, 여러분? 혈액을 이렇게 체열한 걸 이런 데 담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밑에는 뭐가 가라앉냐면 이렇게 색소가 가라앉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혈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위에 이렇게 뜨는 액체 성분이 있는데 이 액체 성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넣어두면 밑에는 가루가 가라앉고 위에 액체 뜨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도 똑같이 이렇게 밑에 가루 성분이 가라앉는 건 혈구라고 하는데요. 이 혈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적혈구가 있고요. 그죠? 다음에 백혈구가 있고요. 다음에 혈소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우리 몸에 해주는 일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다음에 백혈구가 하는 일은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잡아먹는 무슨 작용을 하는 거냐면 식균 작용을 해주고요.
다음에 혈소판이 해주는 일은 출혈이 됐을 때 혈액을 응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있는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92%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물로 되어 있어요. 물. 다음에 나머지 7%가 뭐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가 기타 성분으로 이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7% 단백질 있잖아요. 얘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혈장 단백질도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혈장 단백질도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알부민이 있고요. 알부민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피브리 노우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브리 노우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갖다가 혈장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알부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 몸의 농도에 해당되는 삼투압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 글로불린은 3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알파 글로불린이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베타 글로불린이 있고요. 글로불린이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알파랑 베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지방을 운반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 글로불린 중에서도 감마 글로불린이 중요한데 이 감마 글로불린이 우리 몸의 면역이나 항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 피브리 노우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혈액을 응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혈장 성분에서 여기 있는 혈장 성분에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피브리 노우겐이라는 걸 빼면 뭐가 되는 거냐면 혈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볼게요, 여러분. 90% 이상의 물하고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 노우겐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92%의 물과 7%의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혈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혈장에서 뭐를 뺀 거냐면 피브리 노우겐을 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피브리 노우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청은 아니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혈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에 보시면 교내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며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호흡 중추가 있는 곳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그럼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생명 유지랑 직결이 된다고 하고 호흡 중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생명 중추를 연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연수는 우리 몸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생명 중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명하고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죠? 호흡, 다음에 심박동, 심장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명 중추로서 호흡 중추도 있고 심장 중추도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혈관 있잖아요. 혈관 운동 중추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구토 중추나 아니면 음식물을 삼키는 이런 연화 중추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 연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살짝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대뇌죠.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소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여기를 시상이라고 하고요. 그죠? 여기 위치를 갖다가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내화수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건 여기를 갖다가 우리 내교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내교라고도 하고 아니면 얘를 갖다가 교내라고도 하거든요. 거꾸로.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연수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바로 척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로 흐르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척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얘 시상이에요. 시상. 그럼 보세요. 우리 몸의 대뇌가 하는 일은 뇌의 대뇌가 하는 일은 이성적인 거나 아니면 이렇게 판단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대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소뇌라고 하는 거는 운동이나 평형 같은 거를 조절하는 게 바로 뭐냐면 소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뇌졸중 같은 거에서 주로 많이 손상을 받는 게 소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여기 있는 시상이 있고 여기 밑에 시상하부가 있잖아요. 이 시상하부는 뭐냐면 이렇게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강낭콩 모양의 이렇게 작은 거는 내하수체인데 호르몬을 담당하는 뇌분비계의 사령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내교 또는 교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교와 여기 척수 사이에 있는 요거를 갖다가 연수라고 하는데 이 연수는 우리 몸의 생명 중추라서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랑 심장을 담당하는 중추랑 그 다음에 혈관 운동 중추랑 구토 중추, 연화 중추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에 보시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은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인슐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이렇게 내리는 약물은 바로 뭐냐면 인슐린인데 인슐린을 좀 더 볼게요, 여러분. 그럼 인슐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간이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위가 있고요. 십이지장이 이렇게 있는 거고 담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췌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췌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내분비계의 역할도 하고 외분비계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분비계 역할만 볼게요. 그럼 이 췌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내분비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내분비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내분비라고 하는 건 바로 호르몬을 분비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췌장의 내분비계라고 하는 건 호르몬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췌장의 랑게란스 섬에 췌장의 랑게란스 선이라고 해도 되고 랑게란스 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이 췌장의 랑게란스 섬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알파 세포도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베타 세포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글루카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슐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는 서로 반대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혈액 속에 혈당이 딱 올라가면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높아진 그 혈당을 갖다가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높아진 혈당을 바로 이렇게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글루카곤은 반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췌장의 랑게란스 섬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약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약물은 일단 옥시토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약물은 바로 옥시토신인데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요거 그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여기 강낭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뇌하수체라고 했고요. 이 뇌하수체가 내분비 호르몬을 담당하는 사령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따로 있는데요. 이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딱 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옥시토신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이거든요. 항이뇨 호르몬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소프레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얘를 다른 말로 ADH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옥시토신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이 옥시토신은 2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분만을 위해서 우리 병원에 갔을 때 분만이 더디게 진행되면 분만 촉진제로 바로 놔주는 게 바로 이 옥시토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만 촉진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에 2번째 역할은 얘가 뭐를 하는 거냐면 모유를 이렇게 사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모유를 사출시켜주는 호르몬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유물을 보면 모유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바로 뭐냐면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프로락틴은 모유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모유를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하는 사출시켜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얘를 사출시켜주는 거, 이렇게 분출시켜주는 호르몬은 바로 뭐냐면 얘가 옥시토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호르몬이고 모유를 사출시켜주고 분출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가 뭔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생체를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성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도와준대요. 도와주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조절소에 해당이 될 테고요. 다음에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걸 형성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열량을 내는 열량소도 존재를 하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소도 있고요. 다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뭐가 있냐면 조절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또 영양소를 6대 영양소로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면 탄수화물도 있고요. 다음에 지방도 있고요. 다음에 단백질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고요. 무기질도 있고요. 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6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1g을 먹으면 4kcal, 얘는 1g을 먹으면 9kcal, 단백질은 1g을 먹으면 4kcal라는 열량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3가지는 열량을 내는 열량소에 해당을 되고요. 다음에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물은 우리 몸을 도와주는 헬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절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하나 띄고 2개, 하나 띄고 2개. 그럼 이 4가지 있잖아요. 하나 띄고 2개, 하나 띄고 2개. 이거는 바로 우리 몸에서 구성하는 구성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 유일하게 열량소이면서 조절소이면서 구성소인 건 뭐 하나밖에 없냐면 단백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단백질은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걸 도와주고요. 그래서 상처 치유를 회복하는 걸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소이면서 조절소이면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고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니까 여기서 답은 4번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종이 심한 환자가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냐면 나트륨인데요. 이 나트륨을 갖다 생각하면 이 나트륨 한 분자는 물 두 분자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이 붙잡고 있는 물은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라면 먹고 자면 이 소고기가 들어오잖아요. 염분 나트륨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나트륨의 개수만큼 2배로 물을 붙잡고 있을 거고요. 그 나트륨이 붙잡고 있는 물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이렇게 퉁퉁 붓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은 수분을 보유하고 수분을 축적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를 갖다가 뭐를 하지 않는 거냐면 배출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분을 보유하고 축적만 하고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부종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 심한 환자가 부종을 일으키는 나트륨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종이 심한 환자는 나트륨을 제한하는 무슨 시기를 먹어야 되는 거냐면 저염시기를 먹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관에 해당되고 치아의 맨 바깥층이면서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치아에 대해서 살짝 보면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잇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잇몸을 갖다가 치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잇몸 위에 이렇게 치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치아의 뿌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얘가 지금 잇몸 밖으로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는 뿌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치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치관과 치근의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니까 이걸 갖다가 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치경과 치은은 다른 거예요. 치은은 잇몸인데 여기 밑에 부분까지를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잇몸, 치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치경이라고 하는 건 치관과 치근의 경계를 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치관에 해당되는 여기 가장 이 바깥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범낭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범낭질.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에나멜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범낭질 에나멜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이 되면서 가장 단단한 부위인데요. 이 단단함의 경도가 다이아몬드의 정도의 그 단단함의 경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치가 시작되는 부위이고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렇게 불소를 도포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치아의 가장 맨 바깥층이고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뭘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범낭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아질이라고 하고요. 상아질은 이 범낭질보다는 다소 물러가지고 무르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시작되면 쉽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무르기 때문에 범낭질이 씹을 때의 그런 충격을 갖다가 이렇게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도 해주는 거고요. 치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치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치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치수는 뭐가 있냐면 신경도 존재하고 혈관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자극도 고통으로만 느끼는 게 바로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치아는 이 잇몸이 이렇게 박아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박아져 있는 건데 이렇게 박아져만 있으면 치아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치아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얘를 갖다 이렇게 치아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고정시키는 바로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배각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치주인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인대가 있는데 이 치주인대를 갖다가 치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치아의 가장 바깥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구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6세 전후로 맹출되고요. 맹출 시기가 빨라서 유치로 혼동할 수 있고 평생 사용해야 하므로 충치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영구치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까요? 그럼 영구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상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상악. 그럼 이 가운데 두 개, 이렇게 치아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중절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치아를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측절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치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치아를 갖다가 견치라고 하면 되고요.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치아가 바로 뭐냐면 제1 소구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치아가 제2 소구치가 되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치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제1 대구치가 되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치아가 바로 뭐냐면 제2 대구치고 마지막에 있는 치아가 제3 대구치라고 하고요. 이 제3 대구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사랑니라고도 하고 얘를 지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치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절치가 있어요. 절치. 절치는 가운데 있는 중절치도 있고요. 중절치 옆에 있는 측절치도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치아인 뭐가 있냐면 견치가 있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어금니에 해당되는 뭐가 있냐면 구치가 있는데요. 이 구치는 소구치도 있고요. 대구치도 있고요. 소구치는 제1 소구치, 제2 소구치. 대구치는 제1, 제2, 제3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절치는 음식물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있는 견치는 이 음식물을 찢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구치는 음식물을 이렇게 분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치아는 이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는 이 하악에, 여기 있는 하악이잖아요. 하악에 있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뭐냐면 제1대구치. 이 제1대구치가 가장 먼저 나는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악에 있는 이 제1대구치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6세경에 이렇게 맹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6세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그 영구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구치를 나오는데 엄마들이 유치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유치가 썩으면 영구치로 바꿀 거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제1대구치는 영구치고 평생 사용해야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6세경에 맹출되고요. 이게 하아 제1대구치거든요. 대구치고 맹출 시기가 빨라서 유치로 혼동할 수 있고 영구치이기 때문에 평생 사용해야 돼서 충치 예방이 중요한 치아는 바로 제1대구치면서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침을 적용받은 환자가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대요. 이에 해당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용어부터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러면 자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침을 놓는 행위를 갖다가 자침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유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유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침을 꽂아 놓은 채로 유지하고 있는 걸 유침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발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발침은 바로 뭐냐면 침을 제거하는 걸 갖다가 발침이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을 꽂는 건 자침이고 꽂아 놓은 채로 유지하는 건 유침이고 뽑는 건 발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침을 적용받는다고 하는 건 침을 꽂는 그걸 갖다가 적용받고 있는 환자가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는 우리 침의 부작용 중에서 너무 중요한 이런 훈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훈침이 뭐냐면요, 여러분, 침을 처음 맞는 초진 환자죠. 초진 환자. 이 초진 환자는 아니면 침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환자 있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환자라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이렇게 긴장을 하는 환자라던가
보니까 이렇게 무서워하는 환자들이잖아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혈액 있잖아요. 이 혈액이 O2가 일시적으로 뇌에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지럽고, 경한 경우에는 어지럽고 메수껍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O2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실신하는 쇼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바로 훈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훈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침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즉시 침을 제거해야겠죠. 제거해야 되고 앙화이로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눕혀주는 거고요. 만약에 상태가 경한 상태라 그러면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식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긴장한 경우니까 따뜻한 물을 먹이게 해가지고 이 긴장을 풀어주면 되고요. 너무 심한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런 인중혈이라던가 중중혈에 뜸을 떠주고요. 백회혈에 바로 인중혈이나 중중혈을 눌러주고요. 다음에 백회혈에 뜸을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시 침을 빼서 제거하고요. 경한 경우는 긴장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따뜻한 물을 먹여서 긴장을 풀어주고요. 다음에 심한 경우는 인중혈이나 중중혈을 눌러주고 백회혈을 뜸을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바로 이렇게 눕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체침은 뭘까요? 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체하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꽂아 놓은 채로 이렇게 돌려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는 걸 체침이라고 하고요. 절침이라고 하는 건 끈을 절자해가지고 침이 똑 끊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혈종이라고 하는 건 침을 딱 놨다가 뺐을 때 거기에 이렇게 부어오른 덩어리 같은 거 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만치는 굽을만자 생각해서 침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서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일으키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음압 펌프질이래요, 여러분. 그럼 얘는 바로 뭐냐면 이걸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피부예요, 피부. 그럼 피부면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유리관 있잖아요, 이런 유리관. 이런 유리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그럼 유리관을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흡착시키죠. 이렇게 피부에 흡착을 시키죠, 그죠? 흡착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 유리관 안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음압이 되고요. 이 유리관의 앞은 이렇게 양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이 달라지면서 얘를 갖다가 피부를 갖다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죠.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얘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뭐를 적용하는 거냐면 여기를 따뜻하게 들어올려서 얘가 간접적으로 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간접적으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온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혈관이 이완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혈관이 이완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종도 가라앉고 다음에 뭐도 가라앉는 거냐면 통증도 가라앉게 되잖아요. 이런 효과를 내는 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부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압 펌프질 하면 딱 뭐 찾으셔야 되는 거냐면 부항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관 속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빼내서 피부에 흡착시켜서 간접적으로 온을 적용해서 이렇게 우려시키는 방법은 부항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독방에 혼자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임종을 앞둔 환자는 자기 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독방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독방을 쓰게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혼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줘야 돼요.
되는 거고요. 다음에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 임종시의 가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바로 뭐냐면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청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있는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다음에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30도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유지할 필요 없고요.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에서 한 23도씨 정도로 적당한 실내 온도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환자가 말할 때 당연히 경청해주고 당연히 공감해줘야겠죠. 다음에 시력이 뚜렷해지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 임종 환자가 가장 처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시각이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게 청각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인데 가장 처음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시력은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배치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밝은 창가 쪽에 이렇게 배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력이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시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되니까 5번은 틀렸죠.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시행 전 금식이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검사 파트 나오면 금식이 필요한 검사인지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인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에 대해서 저랑 한번 외워볼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뇌파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어요. 뇌파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갑상선 초음파도 금식이 필요 없거든요. 갑상선 초음파도 금식이 필요 없고요. 다음에 내려오시면 유방 초음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방 초음파도 필요 없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흉부 엑스레이도 필요 없고요. 다음에 흉부 엑스레이도 필요 없고요. 다음에 심장을 찍는 심전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전도.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뭐냐면 MRI도 이게 지금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라고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뇌파 검사,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MRI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다. 뇌파 검사,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그 다음에 MRI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 필요 없고요. 다음에 흉부 X선 필요 없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소변 검사나 우리 대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답은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여러분. 대장에 내시경을 삽입해서 지금 직장이라던가 X상 결장이라든가 지금 이 대장의 지금 병변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장의 뭐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내시경을 통해서 이 대장에 지금 병변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대장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대장을 깨끗이 비운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그럼 장을 깨끗이 비워야 되잖아요. 그럼 장을 깨끗이 비우려면 금식해야 되는 거고요. 관장해야 되는 거고요. 화재를 통해서 이렇게 장을 깨끗이 비워야지만 대장의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 필요한 검사는 3번의 대장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시면 객담이 많은 폐렴 환자의 객담 배출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객담이 많은 환자뿐만 아니라 호흡기계 분비물이 많은 환자의 분비물 배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객담, 이렇게 분비물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 이렇게 분비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흉부 물리요법이라고 하거든요. 흉부 물리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흉부 물리요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경탑법이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진동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경탑법이라고 하는 건 손을 컵 모양으로 이렇게 쥐고 그다음에 흉부를 이렇게 1, 2분간 두드려 주는 건데
법인데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1, 2분간 두드려주는 걸 경탁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진동법이라고 하는 건 이 두 손을 환자의 흉부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흉부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환자가 숨을 내쉬는 동안 이 압력과 같이 이렇게 이걸 진동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진동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 둘 다 식사 직후에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혈 환자한테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얘네 둘 다 시행 한 10 내지 20분 전에 분무요법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를 하고 기침을 하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분비물을 배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식사 직후에는 경탁법도 하면 안 되고 진동법도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손을 컵처럼 쥐고 등을 두드린다.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경탁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비물을 배출하는 이 흉부 물리요법으로 경탁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2번이 맞는 답이고요. 경탁법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두드리는 거거든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철썩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1, 2분간 두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출혈 경향이 있으면 적용하면 안 되죠. 식사 직후에 적용하면 안 되고 출혈 경향성이 있으면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빈혈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단 빈혈의 종류가 바로 뭐냐면 악성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생기는 건 악성 빈혈인데 악성 빈혈도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그럼 악성 빈혈이라고 하는 건 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가 있죠. 그럼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에는 위벽이 있잖아요. 위벽. 그럼 위벽에는 뭐가 있냐면 벽세포가 있죠. 벽세포. 그럼 위벽에 있는 벽세포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내적 인자라는 게 분비돼요. 내적 인자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 내적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내적 인자라고 하는 건 위벽의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뭐냐면 당단백질이에요. 당단백질인데 얘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내적 인자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음식이든 약물이든 비타민 B12를 먹잖아요. 그럼 비타민 B12를 먹으면 걔를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내적 인자는 우리가 비타민 B12를 먹으면 이 비타민 B12를 갖다가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내적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위에 질환이 생겼어요. 어떤 거든 위에 질환이 생겼어요. 그럼 위에 질환이 생기면 아프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위의 기능을 잘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럼 위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니까 뭐를 분비하지 못하는 거냐면 내적 인자 분비를 잘 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럼 내적 인자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 B12를 먹어도 뭐를 하지 못하냐면 비타민 B12를 흡수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은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무슨 빈혈이 되는 거냐면 악성 빈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암 환자 있잖아요. 이 위암 환자가 악성 빈혈이 생기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악성 빈혈이 뭘로 갈 수 있는 거냐면 위암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는 건 정상 적혈구가 마구 파괴되는 빈혈을 얘기하는 거고, 지중해 빈혈이라고 하는 건 혈액으로 유전되는 그런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철분 결핍성 빈혈은 철분이 부족한 빈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재생불량성 빈혈은 재생을 못하는 거잖아요. 재생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혈액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뭐냐면 골수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골수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골수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혈액을 만들어내는 무슨 작용을 못하는 거냐면 조혈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조혈작용.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작용을 못하니까 재생을 못하는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식사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식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식도라고 하고요. 얘가 바로 위고요.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십이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괄약근이 있잖아요. 괄약근. 그럼 여기도 괄약근이 있고 여기도 괄약근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괄약근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문 괄약근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괄약근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문 괄약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위치가 만약에 헷갈리거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유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분문괄약근이고 밑에 있는 게 유문괄약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분문괄약근에 똑같은 말이 식도 밑에 있는 괄약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식도 하부 괄약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구강에서 저작 활동을 하고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꿀꺽 삼키는 연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음식물이 내려오면 분문괄약근, 식도 하부 괄약근이 열려요. 열려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고 나면 이 식도 하부 괄약근이 이렇게 조여져가지고 이 높은 압력대에 의해서 이 여기 있는 그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질병이든 뭐든 어떤 스트레스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식도 하부 괄약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부적절하게 지금 느슨하게 이렇게 이완된 거예요. 늘어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위로 넘어간 이 음식물 있죠? 음식물이랑 여기 있는 음식물도 있을 테고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HCl이라는 염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음식물이랑 HCl이 이렇게 식도로 이렇게 뭐를 하는 거냐면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라던가 HCl 이 염산이 넘어오니까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가슴앓이 증상이라던가 뭐 구토라던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식사 후에 바로 누워버리는 활동 직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요. 잘 때도 이게 똑바로 누우면 그냥 넘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때 수면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넘어오지 않게 높은 베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높은 베개를 사용해서 이게 역류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 야식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초콜릿 같은 거는 바로 뭐냐면 식도 점막을 자극해요. 얘는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압력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역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할 필요 없고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얘가 너무 많으니까 위로 싹 올라와 버리잖아요. 식도로.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량씩 자주 섭취해야 되는 거죠. 많이 먹으면 식도로 이렇게 역류하게 됩니다. 다음에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식후에 물을 먹어가지고 빨리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식사 중에 아니라 식후에 물을 마셔가지고 내려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동정맥류가 있는 환자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동정맥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죠, 여러분. 동정맥류라고 하는 건 바로 혈액 투석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혈액 투석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동정맥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혈액 투석을 위해서 우리가 동정맥류를 만드는데요. 이 동정맥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혈액 투석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나 2달? 그래서 한 40일이나 한 50일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동정맥류를 갖다가 이 혈액 투석하는 그런 혈관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고 이렇게 다듬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맥류를 굉장히 신주탄지 모시듯이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맥류가 있는 팔은 여러분 혈압도 재면 안 되고요. 다음에 정맥 주입도 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 뭐도 해서는 안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혈액 채취도 하면 안 되죠. 혈액 채취도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뭐도 시계도 차면 안 돼요. 시계도 차면 안 되고요. 다음에 반지도 끼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무거운 물건 들어서도 안 되고요. 팔베개에서도 안 되고요. 조이는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요. 다음에 굉장히 신주탄지 모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대신 이런 거는 하지 않는데 이 팔에 운동을 해줘야 돼요. 팔에 운동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동정맥류가 없는 좌측이잖아 지금. 그럼 동정맥류가 없는 우측손으로 식사하게 한다. 괜찮고요. 여러분 좌측의 이 동정맥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팔베개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위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쪽 다리를 올리고 있대요. 여러분 팔에 지금 좌측 팔에 동정맥류를 하고 있으면 다리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올리고 자는 거 괜찮고요. 다음에 동정맥류가 없는 지금 우측 팔에 혈압 재고 있는 거 괜찮죠. 다음에 동정맥류가 있는 팔이 부종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찬물로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마사지 해주는 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 올려놓는 거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팔베개를 하면 안 되는데 팔베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우측 시야 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지금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을 우리 중풍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 뇌졸중을 뭐라고도 하는 거냐면 흔히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풍 뇌졸중의 두 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얘는 바로 첫 번째 무슨 증상을 나타내는 거냐면 편마비,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요.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물론 다른 증상도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증상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좌측 뇌가 망가지면 우측 마비가 나타나고요. 우측 뇌가 망가지면 좌측 마비가 나타나는 이 반신마비,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한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장애 증상 같은 것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지금 시야장애가 있대요. 그래서 뇌졸중이면 시야장애도 생기고 한 가지 물체가 두 가지로 보이는 복시 현상도 나타나고 하거든요. 그럼 우측에 시야장애가 있으면 우측보다도 시야장애가 없는 좌측을 사용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어디를 사용하게 해야 되냐면 시야장애가 없는 좌측 있잖아요. 이 좌측을 어떻게 해야 하게 되냐면 사용하도록 해줘야겠죠. 사용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우측에 시야장애가 있기 때문에 낙상의 우려도 크고 그거로 인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상 난간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올려놔서 이 낙상 방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음식은 좌측에 놓는다? 맞잖아요. 좌측. 지금 시야장애가 없는 어디다 놔야 되는 거냐면 좌측에 놔야 되니까 이해 맞고요. 다음에 달력을 시야장애가 없는 좌측에 놔야 되고 텔레비전도 시야장애가 없는 좌측에 놔야 되고 휴대폰도 시야장애가 없는 좌측에 놔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있잖아요. 그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뼈를 지켜주는, 뼈를 보호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있죠. 여성 호르몬 뭐가 있냐면 에스트로겐이 있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바로 뭐냐면 뼈를 보호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폐경으로 인해서
인해서 폐경으로 인해서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지켜주던 보호해주던 이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 여성은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골절이라던가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건 뼈를 지켜주던 여성 호르몬이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감소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인부에게 권고하는 정규 산전 진찰 횟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산전 관리를 통해서, 철저한 산전 관리를 통해서 뭐를 줄여야 되는 거냐면 모성 사망률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모성 사망률을 줄여야 되죠. 그럼 이 모성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산전 관리는 어떤 횟수로 받아야 되는 거냐면 임신 7개월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임신 8 내지 9개월에는 한 번 가는데 2주에 한 번 가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막달인 임신 10개월에는 한 번 가는데 1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7개월짜리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8, 9개월은 2주에 한 번 가고 10개월은 1주에 한 번 가는데 이렇게 병원에 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가 있죠.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가 있는데 무슨 검사 받아야 되는 거냐면 혈압 검사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체중 측정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검사 받는 거냐면 소변 검사 받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8개월 된 인부니까 2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2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중에 산모가 대변을 볼 경우에 즉시 처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만은 1기, 2기, 3기, 4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만 1기가 있고요. 다음에 분만 2기가 있고요. 다음에 분만 3기가 있고요. 그죠?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분만 4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분만의 1기, 2기, 3기, 4기가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분만 1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궁이 지금 규칙적인 수축을 한 거예요. 규칙적인 수축을 시작해서 자궁 경부가 열리는데 한 10cm 정도까지 풀로 이렇게 개대될 때까지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만 1기라고 하고요. 분만 2기는 자궁이 열렸잖아요. 경부가. 자궁 경부가 열렸으면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분만 2기는 태아가 나오는 태아 만출기라고 하고요. 아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태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만 3기는 이제 태반이 나오는 태반 만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태반까지 나왔으면 이제 다 분만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분만 4기는 분만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이렇게 4시간 정도 이렇게 회복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의 4시간 정도 한두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1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회복기를 분만 4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분만 1기 때 뭐를 해주는 거냐면 관장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관장을 왜 해주는 거냐면요. 관장을 왜 해주는 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 분만 2기 때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2기 때 엄마가 배에 힘을 주는 복압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엄마가 배에 힘을 주는 복압을 주면 같이 변이 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산도 아기가 나오는 길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만 1기가 아기 나오기 전에 미리 관장을 해서 아기가 나오는 길인 산도의 오염을 방지하려고 관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려고 지금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궁이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궁이죠. 다음에 여기 바로 뭐가 있냐면 앞에 방광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직장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직장에 변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 그러면 얘가 자궁이 수축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 수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지금 분만 일대에 관장을 하는데 산도를 오염시키는 걸 방지하고 자궁 수축을 촉진시켜주는 거를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분만 중에 산모가 배변을 봐버렸으면 지금 봐버렸어요. 그러면 아기가 나오는 길인 산도를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빨리 치워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번 보시면 초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모유가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분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의 차이점부터 볼게요. 그럼 모유는 뭐가 가장 많은 거냐면 포도당이 굉장히 많죠. 그죠? 다음에 뭐가 많냐면 비타민 A가 굉장히 많고요. 분유에는 뭐가 많냐면 단백질 성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부족한 성분도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유에 부족한 건 비타민 C가 부족하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죠. 그래서 모유에는 비타민 C랑 D를 좀 보충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분유에는 뭐가 부족하냐면 비타민 C가 좀 부족해서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이 비타민 C를 좀 보충해주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유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초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유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럼 이 모유도 뭐가 있냐면 초유가 있고요. 처음에 나오는 초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숙유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초유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는 모유인데 이렇게 오렌지 주스 같은 노란색이거든요. 오렌지 주스 같아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 성숙유는 점점 이 노란기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 초유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요, 여러분. 얘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무기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뭐는 적게 들어있냐면요, 여러분. 탄수화물은 적게 들어있고요. 다음에 뭐냐면 지방 성분도 적게 들어있어요. 다음에 얘는 소화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초유는 소화를 촉진시켜요.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태변의 배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고요. 다음에 초유에는 우리 위장관 항체가 있어서 우리 면역 성분 같은 것도 도움을 줘서 뭐를 방지하는 거냐면 장염이 잘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초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초유는 분만하고 한 3, 4일째 될 때 양이 제일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고요. 지방 함량은 적어요. 다음에 단백질 함량은 많고요. 태변의 배설을 촉진시키죠.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다음에 초유는 분만하고 한 3, 4일 정도 됐을 때 가장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4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간호학 25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